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 시장인데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1월 CPI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더해서 PPI까지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도매 물가까지 전월 대비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매파 위원들의 발언들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간밤 미 증시였는데요. 시장의 이슈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전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순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또 이렇게 금요일에 또 아침에 뵙고 있는데 네. 사실 금요일 시장은 늘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증시까지 빠지고 시작을 하면 더욱 좀 마음이 좀 졸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PPI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PPI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난 1월 때 이제 PPI가 0.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PPI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여러 물가 지수와 더불어 향후에 이제 계속 물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어저께 PPI가 상승 전환이 되면서 향후에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어저께 시장에 좀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이런 월간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물가 안정 기조가 다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시장에서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브래드 이제 여는 지방 이제 연 총재가 네. 추가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지수는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간부들의 발언들, 물론 이번에는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매파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0.5% 금리 인상 주장을 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던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PPI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께서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불을 붙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어제 우리 시장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다시 회복을 하는 외국인 투심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이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외국인이 계속 지금 1월 달 이후에 지금 사고 있죠. 뭐 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한 9조 원 정도를 지금 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조 원 넘는 그런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조가 넘는 금액을 살 만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달 이후에 5거래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전부 다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매수 강도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매수 강도가 좀 셌다가 2월 달 이후에 특히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CPI 지표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0일 날 이후에 지금 일일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제 1,000억 이하로 이제 좀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월 10일 이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은 지금 뭐 코스피에서 한 200억 정도 지금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코스닥에서는 뭐 2월 달에 뭐 1조 가까운 그런 매수를 보일 만큼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도 시장 2차 전지 굉장히 좀 강하게 흘러갔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전일 증시에서는 한 2.3%,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밤 미증시에서는 좀 하락이 나왔어요. 네, 이 예. 부분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혹시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 영향에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뭐 국내 증시에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 부분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PPI 그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춤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달러화가 약세를 이제 보였었는데요. 다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1280원대로 지금 재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과연 이런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외국 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서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좀 들어왔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과연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의 추가적인 유입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최근에 들어서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들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단연 강했습니다만 간밤 미 증시가 조정이 나온 만큼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서 환율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자금의 이동을 좌우할 아주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있잖아요. 이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죠. 특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경제 성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질까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수출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실적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수출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대중국 수출액이 1,55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12월 이후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향후 중국에 대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여러 이제 국제 기구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5%대로 지금 예상을 한 만큼 네. 작년보다는 높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뭐 6% 가까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뭐 수출이 다시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올해 뭐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글로벌 이제 투자 은행들도 올해 유망 그런 이제 지역으로 중국을 꼽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중국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국내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자금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그 증시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뭐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는 국내 시장에도 그만큼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세하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가 먼저 중국인에 대해서 단기 비자 제한을 해제를 했고요. 자, 이어서 중국도 우리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을 해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하게 누려볼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자, 효과가 우리 경제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네. 이렇게 단기 비자가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양국의 이제 비자 해제 관련된 분야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효과가 단기간에서부터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네.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과연 이제 언제쯤 유입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단체 관광객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선정을 했는데요. 20개국을 지금 선정을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관련된 비자를 중지했었던 일본과 한국은 지금 그 국가 명단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 명단 내에 없는 나라들은 단체 관광이 일단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이번에 단기 비자를 풀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조정을 보일 때 아마 한국이나 일본이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한국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서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유입이 되면서 뭐 관련된 뭐 여행이나 뭐 항공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럼 과연 시기가 언제쯤일 것이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3월 이후에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월 달에 중국에서 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양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행정부격인 국무원의 총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이제 장차관들의 그런 이제 보직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 이후에 새로운 경제 정책이 수립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 와중에 뭐 경기 부양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정책도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관련된 뭐 중국 관련된 뭐 여행 비자나 아니면 뭐 관광 리스트가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은 2분기 이후서부터 실적 개선세가 뭐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분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만큼 크게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3월에 중국 양회 이후에는 우리도 실적 면에서도 그리고 주가 면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론 뭐 알고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면세라던가 카지노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목을 지금 시점에서 해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많이 하면 이제 그 중국이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좋아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나 항공, 네. 그다음에 면세점, 뭐 호텔 이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제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돼야만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 앞서서는 아마 중국 내수 관련된 그런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과거에
과거에는 중국 내수 관련주로 해서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의 화장품 이제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중국 내에서 뭐 젊은 사람들의 이제 중국 애국 소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화장품 업체의 뭐 선택이 얼마만큼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보시면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신 게 아마 중국 관련된 의류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부 활동이 이제 봄 이후서부터 많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의류에 대한 그런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뭐 최근 들어 뭐 휠라홀딩스나 F&F 같은 경우 지금 뭐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뭐 F&F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중국의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의류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내에서 의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뭐 중국의 코로나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는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 매출이 1조 8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66% 상승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5,224억을 기록을 하면서 62% 넘는 상승세를 보일 만큼 뭐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브랜드인 MLB가 중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이 한 2년 정도 이제 됐는데요. 중국 내 브랜드 패션 브랜드 중에서 매출 34위를 기록을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 내에 MLB 매장을 817개를 오픈을 했습니다. 뭐 작년 목표가 800개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그런 이제 오픈을 했고요. 뭐 작년 4분기까지 기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매장이 오픈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매출이 올해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정부에서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가 봉쇄로 인한 그런 이제 수요가 조금 줄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앞서서 이런 이런 이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뭐 겨울 의류가 상대적으로 판매가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이제 2월 2일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한 12만 5천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26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7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할 만큼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일단 어저께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을 받는 한 14만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6만 원, 선절은 12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업종들, 섹터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겠고요. 여행, 항공 물론 좋습니다만 이번에는 의류 쪽도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수급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 F&F 열심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펀스탁TV의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황호준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사실 간밤 미증시를 보고 오늘 우리 시장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는 시장 좀 불장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번 주 시장을 좀 한번 쫙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증시 정말 다사다난했죠. 네, 국내 증시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월요일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의식한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월요일부터 전일 전까지는 이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기존에는 테마의 정도로만 지급이 되던 부분이 이번에는 그 강세와 파급력이 이제는 하나의 섹터로 봐도 될 만큼의 성장세와 그 규모를 보여주었는데요.
AI 시장은 매해년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산해 도와줄 GPU나 CPU 같은 고성능 컴퓨터 칩의 수요가 지속적인 전망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가 이러한 수혜를 받아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TSMC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난 1월 약 8조 3,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TV와 PC의 전방 산업의 수요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TSMC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깨버렸죠. 이 챗GPT가 완전히 그 판도를 바꿔버린 이 키포인트가 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이 저점 대비 거의 100%에 달하는 상승을 해서 220달러에 지금 위치할 만큼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테슬라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주였던 국내 챗 GPT 관련주인 셀바스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지금도 고점 위에 이상 있죠. 이 폭발적인 상승세에 힘입어서 저점 대비 너무나 올라간 주가를 부담스러웠던 나머지 반도체 섹터까지 그 상승세가 전파가 되었는데 월요일 오픈엑스 테크놀로지의 상한가를 시작으로 해서 MK전자, 윈텍 등의 종목이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하는데 그 여파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SN과 카카오의 지분 경쟁 또한 갑자기 날이 갈수록 격화가 되었죠. 일각에서는 CJ까지 참여하는 건 아니냐는 풍문이 돌기까지 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테마 장세를 겪어낸데요. 이 지분 경쟁 사건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관련주인 하이브, 카카오, SM의 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등락폭을 키우고 있어서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꽃을 피운 테마가 있었는데 지난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윈메이드의 코인인 위믹스가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의 길을 걷고 난 후에 약 2달 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전일 오후 6시 기존에 상장해 있던 업비트가 아닌 이 코인원에서 재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관련주인 위메이드 그룹 3곳이 전부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의 기록에 올라서 24,000불 위로 올라오자 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위지트, 비덴트, 다날, 우리기술 투자의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의 불을 뿜어주었죠. 이어서 유럽판 IRA 법안의 핵심 원자재법 CRMA의 올해 1분기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유럽의 움직임이 편승을 해서 이르면 2월이나 3월 중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탄소중립법 법안과는 별개로 핵심 원자재법인 CRMA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리튬과 히토류 등의 원자재에게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줄 거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 코스모 화학의 상한가 마무리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코스모 화학은 2차 전지 폐배터리 내부에서 핵심 요소만 빼내서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그간 상당 기간의 가격과 시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유럽판 IRA 법안의 여파는 지금 단체는 이제 폐배터리 종목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 예를 들면은 폐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고려안이라든지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었죠. 이러한 종목까지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이외에도 공매도 쇼커버링 이슈로 에코프로의 상승 또한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조단위인 종목이었는데 1월 25일부터 시작돼서 상승 랠리 속에서 결국 단기간 약 2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등 지난 한 주는 정말 엄청난 테마 장세 속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제가 겪어봤던 이 증시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테마가 아마 순환되지 않았나 그러한 한 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우준 연구원님도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테마들이 돌고 돌았던 이번 주 증시였던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만 꼽아봐도 SM 인수전도 있고요. 어제만 봐도 위믹스 코인 재상장 추진한다. 이런 소식까지도 시장을 달궜던 이번 주 증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우리가 또 금요일 장인 만큼 미리 대비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다음 주 증시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고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증시가 살짝 좀 순한 맛이라고 하면 다음 주 증시는 더 매운맛을 보여줄 예정인데 다음 주 글로벌 주요 증시 일정으로는 월요일부터 이제 미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한 차례 쉬어가는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결국 장이 열려봐야 알게 되겠지만 완전히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하락분은 다음날 월요일날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될 거고 미 증시는 한 차례 쉬어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조금 더 덜할 예정이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이어서 월요일날 중국의 부동산 대출 관련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LPR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침체의 길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돈이 안 풀리는 날들이기 때문에 이 중국 측에서도 부동산 대출을 받는 금리 결정을 LPR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금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다가 풀어줄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 미국의 유통공룡인 월마트와 그리고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의 실물 경기가 정말로 비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었는지 지난번 발표된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가 이 정말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인지를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지난달 대비해서 약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비가 4배 이상 늘어났는지 이걸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겠죠. 다음날 수요일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하게 되고 나서 3주 뒤에 원칙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발표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떠한 부분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금리를 결정했고 추후에 나올 금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입각을 해서 결정을 할지 다음번 금리 인상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의록 또한 투자자들한테는 이미 상당한 중요한 지표를 작용을 하고 있죠. 또한 챗 GPT와 AI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서 수혜를 잇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한 이어져 있는데 과연 이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반도체 시장 전체에 단비를 내릴지는 지켜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약 100%에 달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 AI라는 테마 자체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수요가 정말로 증가를 했는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대망의 목요일이죠.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이 미국도 천천히 베이비 스텝을 밟아가면서 올해는 금리 인하의 기조가 확인되지는 않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 날이기도 하죠. 이번에 만약에 3.5%에서 3.75나 4%로 이 기준금리가 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향후 증시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경제 정체가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목요일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날 금요일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 날이기도 하니 월말을 앞둔 시점에서 변동성이 한 주 내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급변을 하게 되면서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보다는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이 비중 조절에 유의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의 혼란이 잦아들게 되면은 큰 빛을 볼 순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경제 지표에 매우 주목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SM 인수권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점점 격화가 되고 있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 치 앞도 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 보면 유튜브 폭로전도 진행이 됐고 이런 상황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계속 수면 위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지분 경쟁이 먼저이지 않을까 보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에 그 이성수 대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회사 깎아먹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가슴이 좀 아프시죠? 사실 이게 지금 뭐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국은 네. 이제 지분 경쟁을 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꼭 굳이 지금 상황에서 자기 회사에 대한 기존의 뭐 전 그 총괄에 대한 이슈를 좀 부정적으로 너무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 상승 탄력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이 될지 그리고 설령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 모든 게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경영적인 부분들이 기존에 안 좋았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하이브가 뭐 12만 원 공개 매수 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 10일 그 SM 이수만 총괄로부터 지분 14.8% 인수 계약을 체결을 공시를 했고 3월 1일까지 SM의 발행 주식 총수의 25%를 주당 12만 원 가격으로 그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뭐 전 총괄 지분과 그 14.8%를 더해서 약 최대 한 39.6%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뭐 공개 매수가를 12만 원 지정을 했지만은 뭐 어제 그 현 주가 그 위로 엄청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공개 매수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전 그 SM 총괄 프로듀서 그러니까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들인데 네.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성수 SM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SM과 라이크 기획의 계약이 2014년 그리고 2021년 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의 세금을 납부를 한 이력이 있었는데 2021년 기준을 보니까는 그 202억 원의 그 세금을 좀 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지금 현재 뭐 엑시트 됐다 한다 하더라도 14년부터 21년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경영적인 부분들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확실히 하다면은 네. 그렇다 한다면 이거는 뭐 완료가 다 된다 하더라도 SM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그 19일에 홍콩에서 설립한 그 ST 플래닝 리미티드라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이수만 그 전 총괄의 100% 개인 회사로서 해외판 라이크 기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계약 구조만 보면은 해외 네이블사와 해외판 그 라이크 기획의 CTP를 거치면서 기형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던 라이크 기획뿐만이 아니라 CTP라는 또 이상한 이슈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하이브와 이수만의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르면은 이수만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되어 있지만은 해외 프로듀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수 대표가. 이 폭로전이죠. 그리고 이외에 뭐 나무 심기,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뭐 ESG 뭐 이게 지금 식목일도 아니고 뭐 표방한 메시지를 그 가사에 투명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파에 세비지가 있는데 세비지에 갑자기 나무를 심는 단어를 넣다거나 그러니까 뭐 ESG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세비지라는 단어가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찰들이 굉장히 좀 있었나 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튀어나왔냐 했더니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요소를 넣으면은 마케팅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폭로가 굉장히 좀 크게 터졌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일회성 폭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이수만 전 총괄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뭐 밤사이에 뭐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 밤사이라는 건 결국 나스닥이나 뭐 미국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밤사이에 뭐 나온 얘기로는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예, 뭐
안타깝네요. 그거밖에 지금 얘기가 나오지 네. 않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챙겨야 될 것 같고 네. 더 놀라운 것은 하이브가 이수만 논란에 대해서 CTP에 대한 부분들은 몰랐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설령 이게 확실해진다 한다면 CTP와 SM과의 관계를 종결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실도 사실 진짜 몰랐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폭로를 통해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말이 맞는지 진실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지분 경쟁의 흐름은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네. 하이브가 이제 뭐 완벽하게 완료가 된다 한다면 SM 대표이사 이사의 의장 분리 추진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배 구조를 손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사 후보 7인과 감사 후보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뭐 하이브 CLO 그러니까 최고 법률 책임자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대표 변호사가 있고요. 밑에 이제 보면은 회계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본격적으로 인수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회계사나 변호사는 끼는 게 맞는데 네.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사로 선임된다 본다면 이러한 지금 내부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제 노출이 되고 폭로전에 대한 부분들 요소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잠재울 수 있는 영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 이사진이 선임이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 이렇게 양측의 공방전이 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의 인수에는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지금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가격대가 12만 원대였는데 어제 종가 살펴보면 13만 원대 훌쩍 넘겨서 좀 종가 형성을 했잖아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개 매수 움직임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SM의 주가 물론 반정민 소장님께서는 이런 폭로전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개 매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은 12만 원인데 이 공개 매수는 뭐 대다수 이제 장외 거래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액에 대한 그 0.35%의 양도소득세를 이제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봤을 때는 10만 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SM 주식을 산 매수 투자자가 공개 매수에 응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4,400원 그리고 뭐 증권거래세 420원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주당 11만 5천 원 정도밖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굳이 그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수만 전 총괄이 그 10여만 원의 지분을 넘겼잖아요. 지금 그 가격보다 높은 상황인데 굳이 공개 그 매수를 통해서 그 기존의 그 소액주주분들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뭐 새롭게 지금 떠오르는 게 카카오입니다. 또 그 카카오가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123만 주와 그리고 12발행, 그러니까 사채 발행을 통해서 114만 주의 취득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 역시 최대 14만 원의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슈를 봤을 때는 하이브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또한 이제 카카오가 그 사채 발행이든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납입일이 오는 그 3월 6일 그리고 신규 상장 예정일은 3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따라 흘러가는 것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M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신문기 22일 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그 가처분에 대한 그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에 따라 또 추가적인 상승폭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은 하이브가 정상적인 지분을 통해서 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또한 그 카카오의 지분이 발행이 된다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 발행 그러니까는 인용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한다면 네. 9만 1,000원대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만 1,000원 하반까지는 열어줘야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흙탕 싸움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타격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9만 1,000원까지 열어둔다 하면 지금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도 3월 24일 뭐 그때 이제 발행을 했을 때 네. 신규 발행이 됐을 때 그때는 뭐 그 정도 가격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 지금 3월 초와 2월 지금 사이에 엄청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를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추후에는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보유자분들의 고민이 더 늘어나는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 상태가 첫 심리가 다음 주 수요일이죠.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수만 전 회장이 소송도 낸 상황이에요. 카카오가 이달 초에 SM과 전략적 협력을 명분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자신을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발행한 주식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법원 판단은 3월 초에 나온다는 점도 우리가 일정 보면서 체크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가처분 신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22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현재 이런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가처분 신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첫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되게 이게 참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네. 하지만은 이게 뭐 저도 이제 좀 살펴본 결과 금융투자업계와 법률 그 전문가의 의견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더 유리하다, 저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넌센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좀 풀어보자면은 그 SM 경영진이 이제 공시한 경영상의 목적의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관측이 되는데 SM이 공시한 그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 그러니까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금융투자 업계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은 그 상법 제 418조에 따르면은 가처분 신청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결국은 상법이 나왔는데 네.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신주 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는 신주를 부여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주들에게 있으나 신기술 도입과 재무의 개선에 대한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에 제3자의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주주의 권리에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 이수만 그 전 총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될 경우에는 이수만 전 총괄이 좋겠죠. 그렇죠. 하이브도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는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지분을 하이브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금융투자 업계의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이게 네. 지금 지분이 옮긴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인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첫 번째 이제 퀘스천이고요.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 완료가 됐을 경우,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경우, 그리고 카카오가 추가 지분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하이브의 굉장히 지분이 확대된다.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 또 법률 전문가에서는 또 시각이 좀 다릅니다.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과거 판례를 감안하면은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전략적 제휴라는 제3자 배정의 증자의 목적을 경영권 방어라고 반박할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상 긴급 자금 조달, 기술 도입, 전략적 제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제3자 배정에 대한 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 완료가 됐고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됐고, 그리고 카카오
추가 지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하이브는 아마 약 30% 그리고 카카오는 9.5%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기존의 그 유상증자와 관련된 발행을 했던 가격으로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추후에는 장기적으로 그 생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 실패 시에는 그때는 카카오도 이제 지분 확보에 대한 총력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하이브와 카카오가 지분이 동일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격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해서 이것은 이제 종료될 때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경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22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면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경영권 방어라는 반박할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SM에서 공시를 냈던 그 전략적 제휴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신문 그 기일 진행되는 예정 기준으로 좀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일정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금융투자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아주 조심스럽게 기각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만한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SM과 관련해서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 주가 향방과 또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네, 사실 먼저 좀 하이브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공개 매수 난항 및 그 이수만 전 총괄의 이슈가 나중에는 경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상 뭐 제가 하이브 차트를 봤을 때 결국은 SM의 그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부터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조정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좀 매집 주체인데 매집 주체도 지금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그냥 스쳐가는 듯이 지금 비슷합니다. 결국 하이브랑 지금 비슷한 흐름인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지분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기네도 참여를 하면서 끈끈하게 가겠다 한다면은 카카오는 그때는서부터는 좀 추세가 전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SM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상. 네, 지금 SM이 지금 문제인데 SM이 사실상 이게 하이브 공모가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인데 그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인데 12만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에서 전일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 거래일을 제가 이제 어제 계속 눈여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후 한 4시 정도인가 해서 그 매매 동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기타 법인이 849억 원이 매수가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네. 크게 들어왔습니다. 크게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거 언론에서 좀 다루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언론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이것도 네.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기타 법인이 849억 원 그리고 IB 업계에 따르면은 이날 장중에 그 모 투자증권이 그 판교점 계좌를 통해서 SM 유통 주식 3% 가량을 해당 대량 매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3%의 지분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그 창구고 어디에서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역시나 뜨거운 감자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구간부터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관련된 부분들을 투자는 당분간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브 역시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진흙창 싸움이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졌고 국세청도 결국은 그 SM과 관련된 그리고 그 전 총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에 추가적으로 또 그 숯덩이를 넣고 그 불을 지르는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는 SM 완료에
여부에 따라 다시 그때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SM 하이브의 본격적인 경영이 이뤄지면은 당분간 장기적으로는 현 가격,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가격대로는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정폭이 되게 강해져서 9만 원대, 10만 원대 이렇게 온다 한다면 네. 그때는 지금 현재 가격만큼은 앞으로는 못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지금은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카카오 사채 발행 그 가처분이 이제 기각이 된다 한다면은 9만 원대 초반까지도 나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니까 뛰어들자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두시고, 오히려 공부한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 사례를 잘 바탕으로 들어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이 이슈를 짚어볼 만한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